네, 카터 미 국방장관이 내일 방한을 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국 배치가 논의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까요? 통일연구원장을 지내신 김태우 동국대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카터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네. 이 사드 문제가 논의가 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카트 국방장관은 강력한 미사일 방어론자죠. 그리고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때가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은행에 이제 가입함으로써 사실 중국 입장을 이렇게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AIIB에 금방 가입을 하지 않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의 미국 맹방들이 가입하는 것을 보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미국 체면도 세워졌거든요.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이 사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떤 합의를 내려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는 깊숙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이것이 결과가 바깥으로는 얼마나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깊숙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러시아도 이제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드에 반대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뭐 굉장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외 정책 자체가 팽창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미국은 이제 포위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러시아도 가세를 했거든요. 러시아가 뭐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합병했고 또 이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러시아로의 복귀 이런 굉장한 이 과거에 대한 노스탈지아를 가지고 이 슬라브 내셔널리즘 또 뭐 자원 내셔널리즘 이런 걸 앞세우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대미 견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뭐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크게 우리가 개의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연일 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동네북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던데 북한의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뭐 북한이 원인 제공자인데 우리 사드 얘기를 시비하는 건 참 고약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북한도 중국하고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소원한 관계를 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또 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해 왔고 특히 그 중국과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장성택 같은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국이 사실 미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고 미일 동맹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구도하에서 유일한 군사 동맹국인 북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기복은 있지만 이 군사 정치 동맹이라고 하는 바텀 라인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에 좀 나서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만약에 뭐 논의를 하게 되면 한중 관계가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그래도 조금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틈타서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림에서 보시는 지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가 아니면 북중 동맹 관계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요. 사드와 무관하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이미 치열한 대결 구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사드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배치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배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수히 안보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고 큰 그림에서 보면요. 사드가 뭐 북중 관계를 어떻게 하고 뭐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 논의가 뭐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민감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앞서서 간략하게 아마 이번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 한미 양국은 지금 사드 배치 문제는 의제에 없다,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아마 뭐 사드에 대한 내부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바깥으로 네. 공개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속내를 보인 게 아니냐.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는 뭐 양국 간의 합참 의장 회의가 매년 있고 또 국방장관 회의가 매년 있기 때문에 뭐 사전 조율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의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타이밍으로 봐서는 당연히 사드 얘기를 깊숙이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최소한 뭐 양국의 의사 정도는 타진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뭐 이미 다 방향은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의를 다 지켰고요, 성의를 다 보였는데 대한민국이 뭘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그렇다면 네, 봅니다. 교수님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쪽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찬성론이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사드는 굉장히 필요하니까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라고 소위 이제 사드를 맹신하는 주장이 있고요. 네. 제 같은 사람은 북한 핵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심리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을 주눅들게 만드는 이런 소위 핵 그림자 효과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그 말고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뭐 보복 응징 같은 능력을 키운다든지 또 선제 능력을 키운다든지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 같은 사람은 사드 배치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네. 자, 그리고 이 김정은이 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그 행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사실 알게 모르게 이미 다 표방이 된 것이고요. 네. 또 그것은 한미 관계를 중시해서 미국의 입장을 의식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 굉장히 내셔널리스틱한 성향을 보이면서 뭐 알려졌습니다마는 네. 이 북양 함대를 강화하고 또 이 북양 쪽에 새로운 군 광구를 설치하고 새로운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극해와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공언을 해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소련이 러시아가 국토가 우리 대한민국의 170배나 큰 나라지만 네. 경제력은 2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봐서는 굉장히 힘에 부치는 대결 구도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외교적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굳이 중국에 가담해서 사드 문제에 개입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외교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는데요. 이거 과거의 북한의 행태로 보면 이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게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군사 도발의 징후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서해에서 도발을 해왔는데 네. 도발 전선을 동해와 서해 양쪽에 형성하는 것은 북한 자체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통상 과거 예를 보면 뭐 새로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핵실험과 관련된 어떤 뭐 사전 조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본격적인 대남 도발로 저는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끝나는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네, 뭐 그거는 뭐 북한 내부의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 계획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북한이 이 작년에 20여 회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소위 100개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네. 이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간파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곧 10일은 노동당 창당 또 70주년이고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도발의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 창건은 국가 창건에 앞서는 문제입니다. 당이 먼저 있고 군대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축제고요. 또 태양절은 더더욱 중요한 축제죠. 통상 북한이 축제 기간 동안 도발을 하기보다는 무력을 과시하는 기간이고 네. 2015년은 소위 꺾어지는 해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 군사 프레이드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네. 축제 기간 동안 직접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난 그 2010년 그러니까 2012년이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때 네. 이 100자라고 하는 꺾어진 해에 맞춰서 소위 KN-58 같은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도 조금 무력 시위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난 2일과 3일에 북한이 서해 평양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5발 발사를 했는데 앞서 얘기를 봤지만 동해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놓고 서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북한의 뭐 성동격서식 행태 뭐 이번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무지기수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주목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네. 이제 내륙 지방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북한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많은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것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경량화,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해서 지상에 실제로 실전 배치하려고 하는 그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지금 성능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특히 지상에서 내륙으로 발사한 것은요.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서 미사일을 쏘면 대한민국 어디까지 타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 국민에게 우리 정부에게 보여주는 뭐 그런 심리전 효과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네. 네. 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지금까지는 계속 발사해 왔는데 이렇게 항행 금지 구역까지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북한의 행사가 있다면 뭐 중거리 미사일, 뭐 노동 미사일 이런 걸 발사할 가능성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 물론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다고 가정한다면요. 핵무기는 원래 너무 짧은 미사일에 탑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피해 범위가 아군한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또 너무 거리가 긴 미사일에 탑재를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렇게 따진다면 300km에서 1000km 정도의 거리를 가진 미사일 이런 미사일의 탑재를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 범주에 드는 미사일들이 있죠. 스커드 미사일이라든지 네. 뭐 크게는 노동 미사일까지 이렇게 그 안에 미사일들을 적극적으로 성능을 실험하고 또 핵 탑재를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